네, 다음은 모레큘러 웨이트입니다. 다음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 이제 머슬, 이제 홍합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모레큘러 웨이트 이펙트를 이제 어디스 포스와 코릴레이션을 해본 논문인데요. 옵티멈 몰레큘러 웨이트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몰레큘러의 측면에서 분자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스의 포스가 이제 같이 함께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옵티멈 값이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average molecular weight과 어디전의 이제 관계, 릴레이션십을 실험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molecular weight 분자, 고분자는 스몰 몰레큘이나 아이디얼 폴리머일 경우에 와 달리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typical synthetic polymers do not consist of identical molecules. It contains mixture of different size molecule, resulting in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일반적인 신세릭 이제 합성 고분자일 경우에는 동일한 몰레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분자량을 갖는 이제 믹스처로 존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몰레큘러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depends on the specific condition of polymerization. 이제 고분자 중합을 하면서 중합의 환경, 중합 조건에 따라서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이 이제 narrow해질 수도 있고 broad해질 수도 있죠.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an average molecular weight to characterize an individual polymer sample. 그래서 이제 average molecular weight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verage molecular weight은 크게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과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이 있는데요.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은 이 the sum of products of molecular weight of each molecule multiplied is mole fraction. SI는 이제 mole fraction, MI는 molecular weight, I라는 몰레큘을 가진 molecular weight, 그리고 XI는 I라는 몰레큘의 mole fraction. mole fraction의 총 합은 토탈 합은 1이죠. 1. 이제 mole fraction은 분수의 값, 이제 0.1 이하의 값이고 토탈 썸은 1이 됩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각각의 몰레큘라 개수라 하면 이제 mole fraction이고 mole fraction과 그때 해당되는 molecular weight을 곱해주고 토탈 썸을 해주면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이 나오게 되겠죠.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molecular weight 어떤 I라는 몰레큘의 molecular weight 곱하기 이제 앞서서는 이제 mole fraction이었지만 weight fraction을 곱해주고 the sum of the product of molecular weight of each molecule multiplied by its weight fraction. 이 두 개 곱해 토탈 썸을 해주면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이 나옵니다. 그래서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이 molecular weight을 기점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폴리머일 경우에 이 개수가 가장 이 Y축이 개수죠. 개수가 많은 근처에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이 있고요.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은 그보다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자 디스트리뷰션, PDI, 디스트리뷰션은 PDI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Fully Dispersed Index 해가지고 The breadth of the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is measured by the ratio of MW to MN 해서 MN보다 MW가 항상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크기 때문에 mn분의 mw는 값이 1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mn과 mw가 equal이 되는 상태는 아이디어란 분자량 디스트리뷰션이 없고 한 개의 분자량을 가질 경우에만 1과 가깝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mn과 mw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결국 값이 1보다 훨씬 큰 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분자량은 점착제와 접착제 중요한 접착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physical property, 고분자의 physical property는 분자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는 물성 측면에서 향상되는 것인데요. 고분자량을 가지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 고분자는 tensile strength, hardness, softening temperature, modulus, melt viscosity, chemical resistance 등 아주 다양한 물성 측면에서 아주 다양한 특성들이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측면도 유의 깊게 보면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디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무작정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어디전이 좋아지느냐? 아니다. 어디전을 컨트롤하려면 분자량을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 적절한 선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굿솔벤트에 녹는 솔루빌티 측면에서도 분자량이 더 크면 불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어떤 합성 고분자의 분자량을 가장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GPC가 있죠. GPC란 Gel Permeation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컬럼이 이렇게 있고요. 컬럼에 폴리머 체인에 어떤 일루언트에 폴리머 체인을 녹여가지고 컬럼을 통과를 시키죠. 컬럼을 통과를 시키면서 그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결국 그 컬럼의 포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작은 고분자일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큰 고분자일 경우에는 포어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이즈 익스클루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PC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솔루빌리티, 우리가 측정해야 될 분자량, 고분자의 솔루빌리티와 흐르게 하는 그 일루언트의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젝션 볼륨을 얼마나 이제 넣어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컬럼, 이제 파티클 사이즈와 넘버, 그리고 스탠다드 폴리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텐션 타임에 이렇게 보시면은 분자량, 적절하게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컨트롤하면 분자량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되고 분자량이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천천히 나오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GPC가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말디토프 MMS라고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and Mass Analyzer TOF에서 Time of Flight Analyze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말디처럼 매트릭스 어시스티드, 매트릭스가 초록색 스팟을 보여주고 매트릭스와 이제 어널라이트 스팟을 이렇게 같이 섞어주는 거죠. 섞어주면 우리가 고분자를 섞어주겠죠. 고분자를 이렇게 섞어줘서 레이저 빔을 강하게 쏘이면 디접션이 되면서 떨어지겠죠. 타겟 플레이트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이제 디저베이션, 아이오나이제이션 그리고 프로톤 트랜스퍼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매스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분자의 determination을 말디토프로 분석을 하면 end 그룹의 sum과 그리고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즉 MN과 NW 차이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dispersity, PDI, polydispersity도 알 수 있고, 그리고 single end group analysis도 알 수도 있는 아주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자, MALDI is a soft ionization that involves a laser striking a matrix of small molecules to make the analyzed molecule into a gas phase without fragmenting or decomposing them. 그래서 어떤 고분자가 decompose 되지 않게끔 가스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 레이저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바이오 몰레큘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바이오 몰레큘 같은 경우는 이제 말디토프로 최근에는 분자량을 같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워터 솔루블한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C는 대부분 컬럼이나 일루언트 선택이 있어서 신세릭 폴리머는 대부분 하이드로카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솔벤트에 잘 맞는 그런 고분자에 맞춰져서 GPC들이 컬럼들이 다 준비가 돼 있을 거고요. 바이오 폴리머 같은 경우는 워터 솔루블한 폴리머 같은 경우는 컬럼을 따로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말디토프 같은 경우는 바이오 폴리머 같은 경우는 잘 맞게 되죠. 그래서 MALDI is appropriate to analyze biomolecule like peptide, lipid, saccharide, or other organic macromolecule. 그런 가격이 약간 비싸긴 하겠지만 GPC에 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GPC나 말디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surface morphology analysi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adhesive joint fracture에 대해서 보면은 adherent surface morphology와 그리고 adhesive surface morphology 그리고 adhesive and adherent interface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거동, fracture behavior를 보기 위해서는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 그리고 atomic force microscopy,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거동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동 분석하면은 fracture path라든지 또는 failure 거동, cohesive failure 또는 interfacial failure 어떤 식의 failure가 일어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hesive fracture, cohesive failure 같은 경우에는 adhesive 내에서 이렇게 파괴 고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제 interfacial failure 같은 경우에는 adhesive와 adherent 사이의 계면에서의 파괴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mixed mode fracture도 이러한 fracture path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하면 adhesive force가 증가하게 되는지도 연구하기가 좋은 거죠. 추가적으로 필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필 테스트는 90도 박리 실험이나 180도 박리 실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판과 어디시브의 각도가 90도일 경우에 90도 박리 실험, 그리고 정반대로 꺾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힘을 주어서 180도 박리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X축은 length, 쭉 어디시브 레이어를 쭉 잡아당기면서 이동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될 때 걸리는 힘, force라고 보시면 그때 이제 평균 힘, 이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 힘을 알 수가 있겠죠. 스틱 슬립
거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타입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이때의 평균 힘은 이제 횟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박리 힘의 측정 횟수로 나눠주면서 mean force 평균 힘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박리 강도 필 스트렝스에서 단위 길이당 힘은 접착제의 폭이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폭이 있을 텐데, 이 폭으로 평균 힘을 나눠준 값이 됩니다. 그리고 박리 에너지는 이렇게 힘의 이제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가 이 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 이 적분값이 박리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리 속도와 박리 강도의 관계식은 y는 ax의 비승이라고 해서 역함수를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180도 박리 실험과 90도 박리 실험을 측정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180도 박리 실험, 90도 박리 실험 모두 일반적으로 필스턴스가 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차이에 대한 델타 값에 대한 중요한 인자는 많이 있는데, 필, 앵글, 각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접착력, 그리고 기판의 러프니스, 그리고 상대 속도, 이런 식으로 접착 테이프와 박리에 관련된 주요 인자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박리 고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CD나 CMOS를 90도 박리 실험이나 180도 박리 실험 옆쪽에 인시추로 어떠한 박리 고동을 볼 수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판에서 어디시브 레이어가 떨어지는 순간에 계속 읽어줄 수 있는 장비죠. 그리고 Fracture Toughening Mechanism 해서 제가 논문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랙이 프로파게이션 되기 전후에 폴리스타이렌 필름과 두꺼운 폴리스타이렌 필름과 굉장히 얇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사이에서 박리 거동을 SEM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폭시 어디시브가 박리될 때 러버 필러가 얼마나 많음에 따라서 박리 거동이 어떤 식으로 프랙처가 나타나는지를 SEM으로 확인을 한 것들이 논문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어떤 컴포지 타입이면 포이시브 페일러가 이제 어떤 입자들을 섞기 전과 후 그 양에 따라서 프랙처 이제 패스가 앞서 얘기한 이런 프랙처 패스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얘기한 SEM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트럭처 SEM을 보시면 일루미네이팅 소스가 있죠. 일렉트론 스캐닝 SEM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을 먼저 쏘아주는 일렉트론 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와 유사하게 렌즈들이 많죠. 오브젝티브 렌즈와 콘덴서 렌즈들이 있고, 그리고 샘플로 갔다가 이 샘플에 튀어져 나오는 세컨더리 일렉트론들을 모으는 디텍터가 있을 거고, 이 디텍터를 통해서 이제 CRT 주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SEM 장비는 이제 10X에서 이제 20만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장비고요. 20만 배까지 다 가능한 장비이고, 레졸루션은
이제 5나노미터. 근데 실제로 레졸루션 한 20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00배 정도까지는 쉽게 볼 수가 있죠. 500배까지도 볼 수가 있죠. 더 좋은 현미경은 더 자세히도 볼 수도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커싱을 해보면 OM은 워킹 디스턴스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본 어떤 한 층, 한 두께에서의 이미지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SEM 같은 경우는 워킹 디스턴스가 훨씬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피스와의 이빔, 일렉트론 빔과의 인터랙션을 좀 보시면 일렉트론 빔 from the source incoming primary electron 가지고 primary electron 그 다음에 샘플들을 거쳐서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나와서 이걸 디텍션을 해서 터포그래픽 컨트라스트를 통해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게 되고, 더 깊게 들어가 있는 엑스레이들로부터 EDS나 WDS로부터 원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텍터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OJ 일렉트론이나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등, 그리고 특히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으로부터 컴포지셔널 컨트라스트를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매핑을 해서 토포그래픽 컨트라스트를 또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일렉트론에 비해서는 레졸루션이 좀 낮은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원자 크기에 따라서 색이 일렉트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백스캐터 일렉트론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컴포지셔널 컨트라스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parison of secondary electron and backscattered electron image에서 secondary electron과 backscattered electron 보시면 SEM 이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찍히는 반면에 backscattered electron 같은 경우에는 atomic number contrast가 컨트라스트 정보가 보여지기 때문에 레졸루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시면 backscattering coefficient increases with increasing atomic number Z, atomic number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coefficient 값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라스트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원소 아니면 더 헤비 메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컨트라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끝으로 SEM은 레졸루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스킬들이 유저에 따라 SEM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레졸루션을 향상하기 위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식은 아니고 실험적으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전략이 있죠. Reducing spot size by using different type of filament. 필라멘트를 서로 다른 종류를 사용하면서 스팟 사이즈를 감소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using optimum accelerating voltage. 볼티지의 accelerating voltage를 옵티머하게 조절을 해 가면서 튜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틸팅 앵글을 살짝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좋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비교적 높은 빔 커런트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워킹 디스턴스는 긴 것보다 짧은 게 레졸루션에는 더 좋겠죠. 전체적인 이미지를 찍을 때는 좀 레졸루션보다는 좀 멀리에서 디스턴스를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레졸루션 측면에서는 짧은 워킹 디스턴스가 더 좋고, 접사 같은 것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익스포저 타임도 좀 길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Degradation of a metal polymer interface observed by element specific focus ion bea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라는 제목으로 올해 나온 논문입니다. SEM으로 FI 빔을 사용해서 SI 빔과 SEM이 동시에 달려있는 그런 장비로 메탈과 폴리머의 인터페이스를 추적을 한 거죠. 보시면 FIB SEM 같은 경우는 포커스드 이온 빔으로
예를 들어서 스틸 타이어 코드의 엣지 부분을 이온빔으로 때리면서 식각을 하게 되고, 순간순간 SEM으로 실시간으로 FIB로 일정 시간 때려주고 그 다음 SEM을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FIB와 SEM은 약 90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스틸과 그 사이에 코퍼와 징크가 있고요. 스틸 철보다는 철이 원자 번호가 26인데 코퍼와 징크는 29, 30이 됩니다. 러버에 비해서 에이징, 웨팅 상태에서의 에이징을 보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SEM을 조금 더 관찰을 하면은 이제 원소가 어떤 식으로 좀 더 헤비 메탈인지 라이트 메탈인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EDX 어널리시스, 엑스레이를 통해서 Elemental Dispersive X-ray를 통해서 이제 훨씬 더 이미지와 같이 매핑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원소가 많이 들어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표면이나 인터페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컨택 앵글, 웨팅을 볼 수 있는 컨택 앵글뿐만 아니라 이제 XPS라든지 SFM, 엘립소메트리, 앞서 설명한 ATR, FTIR이나 XRR, SAX, 이런 식의 다양한 분석 장비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SEM과 FIB, 그리고 STM, 그리고 제타 포텐셜, 광학통리 OM, 그리고 서피스 플라즈몬 스펙트로스코피, 그리고 세컨드리 이온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다양하게 리플렉토메트리 다양하게 아주 많은 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시브, 프레셔 센시티브 어디시브든 점착제든 접착제든 간에 우리가 그 표면이나 계면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치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석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입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